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020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설 민심을 짚어보고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설도 지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먼저 송 의원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기해년 새해 1월 1일은 지났지만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는 지난 설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다소 경기가 안 좋은데요. 가정마다 경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치도 새해에는 시민들께,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동철 의원님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금년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민생, 경제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그러나 또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감내하면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잘 견디시고 또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주홍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주가 좋아서 설에 떡국을 드시면서 떡국만 먹고 나이는 또 안 먹는 제주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장흥군의 군 의장을 지내신 현재 여성 도의원인데 김복실 의장은 1949년생입니다. 본인의 나이를 49년생, 49세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고령화가 높은 지역인데 대개 장롱 속에다가 한 20살 정도는 잘 안치시켜 놓으시고 행복하고 활발한 그리고 희망에 찬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이제 설 인사하셨는데 이번 설 때 전부 다 지역구에서 전부 머무르셨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얘기들 가장 많이 들으셨는지 먼저 김동철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설 추석 때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아주 대단히 후퇴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년 한 해도 그래 어려웠었지만 금년 한 해가 더더욱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뭐 일자리에 고심하는 청년들이나 정말 매일매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한결같이 이 걱정과 고민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세계 경제까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렵다고들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정말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먼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바로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 의원님은 어떤 뭐 지역구가 제일 넓으시니까 네. 어떤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면적상으로 이제 넓습니다. 고흥, 보성, 자흥, 강진입니다. 뭐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희망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경제가 어렵다, 걱정이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 뭐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경제의 문제는 또 정치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잘해서 희망의 불씨를 잘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간의 협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협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치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우선 대통령부터 협치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새롭게 기울여야 한다. 정치를 살리면서 동시에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어떤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역시 두 분 의원님 지역구가 다 뭐 광주이고 또 전남이고 이러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른 경제 지표 뭐 수출도 그렇고 또 성장률도 평균 이상은 하고 있고 다른 건 좋은데 왜 이렇게 그 체감하는 경기는 어려울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와 아울러서 또 한참 연휴 기간에 북미 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또 북미 회담 날짜가 이번 달 27, 8일로 잡혔죠. 그래서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 또 연이은 또 서울에서 개최될 남북 정상회에 대한 회담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광주형 일자리 타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뭐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5천 명 정도의 청년들이 광주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민생, 경제 가장 이제 뭐 우리 뭐 국민들, 시민들, 도민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신 부분 같은데 뭐 의원님도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요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제일 우선 시급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황 의원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는 대통령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군수를 해봤습니다만 군정의 책임에 그러니까 군의 뭐 군의원들과 군수와 이런 관계, 군의 정치겠죠. 정치가 좋아지고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저는 80~90%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파행이고 협치가 실종되어 있다면 그 80~90%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회사로 말하면 정도 경영, 정직한 정치, 정도 정치를 다시금 되새겨 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이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대선 때 그게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청사를 대통령의 근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의 정부 종합청사로 옮기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되돌려 드리겠다. 그리고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시민들과 뭐 소주 한잔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제 백지화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최근에 한 20일 됐네요. 20일 때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금년 1월이죠. 금년 1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킬 수 없게 돼서 유감이다. 그러시면 뭐라 했냐면은 지금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이것도 사실 이중적이에요.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할 때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혼란과 공백이 올 텐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 주실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다른 적절한 시점에 가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공약이라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그 화법이 저는 정도 경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뭔지 좀 국민들 좀 가볍게 보는 것 같고 뭔가 좀 솔직하고 투명하고 이게 못 지키게 됐다. 미안하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가 어려워서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서이고 그리고 잠시 사실은 철회한 건데 못 지키게 된 건데 잠시 보류한 거고 나중에 적당한 시점에 가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의 국민의 민심을 조금씩 이반하게 만들고
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 화법들이 여야 간에도 계속 적용되니까 여야 관계가 조금 꼬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맨 처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서민 대통령일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지킬 경우는 저는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미안하다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의 대통령이 조금 좀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경제 해법을 여쭤봤더니 어차피 이제 경제하고 정치하고 연계됐으니까 하신 말씀인 것 같고 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뭐 경제 문제에 대한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우리 황주홍 의원님께서 대통령의 초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처음 마음은 초심은 이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도 계속 잘 되고 또 이 저성장 시대에 GNP도 그 정도면 평균 이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경기는 계속 하향일까?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 여당의 문제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비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최저임금도 인상하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각종 의료,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소비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기조는 저희 대통령과 저희 정부 여당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의 문제, 그다음에 주 52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몇몇 군데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본인의 임기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렸었죠. 그렇지만 작년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대통령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3년이 아니라 4년 동안 10,000원이 최저임금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게 되면 이전 보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임기 5년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전 보수 정권보다 오히려 최저임금 올라가는 속도는 더 늦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야말로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실용적인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문제를 고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잘못했던 것 시정하고 또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뭔가 그러면서 이 경제의 효과가 예전의 낙수 효과가 아닌 정말로 국민 모두에게 서민들한테까지 혜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정책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믿고 참고 기다려주시면 뭐 지금 몇 가지 지표에서 좋은 그 징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시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김동철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이 양적으로 뭐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은 질적으로 아주 심각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양적으로 이제 일자리만 보더라도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에 예년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더 악화됐다는 것은 이 우리 경제의 그 우리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될 가장들 30, 40대죠. 30, 40대의 일자리가 18만 개나 감소했다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게 통탄스러운 사실은 우리와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나라들이 역대 최저의 실업률, 미국 같으면 50년 만에 가장 최저의 실업률이고 일본은 25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렇게 효황을 보이고 있는데 왜 우리 경제만 이렇게 나빠지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밖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 원로들
그러니까 이현재 진념 경제부총리라든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들 또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뭐 변양균 씨라든가 또는 주미대사 같은 분들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기구들, IMF, OECD,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도 한국 경제의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야당의 주장은 안 들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하여튼 정말 야당과 대화하면서 정책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노동계도 이제 과거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투쟁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대승적 결단으로 노동계도 양보를 해야 합니다. 물론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사회 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그리고 교육 훈련만 충분하게 받으면 언제든지 다시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정말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돼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경제를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예. 이제 아마 생각해요. 이야기가 넘어가서 다른 쪽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야기 할 때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설 동안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민생 경제였고 가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어서 조금 이제 할애를 좀 했었던 거고요. 이제 정치 현안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2월 국회 임시국회가 사실상 시작은 했는데 지금 개점 휴업 상태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쟁이 있었는데 좀 여야 간에 그 2월 국회 열기 위해서 좀 협의가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우선 두 야당 의원님들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난 12월에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전국이 이제 물꼬가 터졌는데 1월에 그때 나왔던 것들이 1월에 뭡니까 그 고용 잘못된 뭡니까 취업 비리 같은 것들 하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도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1월 국회에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1월 국회를 그렇게 열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또 1월 국회를 거부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2월 국회는 또 하자고 그럽니다. 근데 또 한국당이 이 조혜주 그 선관위원명을 둘러싸고 또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회는 지금 일당 여당인 민주당과 이당인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국회가 지금 전혀 이렇게 굴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어제죠. 어제 그저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두려운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양보해 가면서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죠. 고용비리 조사한다고 한 그 국정조사를 왜 하지 않고 있고 선거제도 개편하기로 해놓고 나서 왜 상대 당만 탓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국회에 지난 1월 31일자로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무려 12,000개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무튼 빨리 국회는 정상화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은 잘못됐다. 어떻게 민주당이 몸담은 사람을 선거의 심판으로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사퇴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조혜주 사퇴 결의안을 일단 내놓은 상태에서라도 2월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2월 국회야 이제 뭐 열리게 되어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 국회가 이제 다투잖아요. 싸우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뭐 여망이나 열망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가?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내 생각, 우리 당의 입장이 옳고 상대의 그것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인식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자연 현상이야 모르겠지만 사회 현상, 정치 현상에 어디가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고 또 수용하고 이래야 할 텐데 그런 문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정부 여당은 가진 게 많은 거고 또 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통 큰 양보와 제안들을 해야 할 텐데 정부 여당이 하는 거 보면 거의 뭐 한국당이나 진배 없이 그냥 하나하나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전부 국회가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정치가 진전을 못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혜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관위원으로 뭐 조혜주 씨 외에는 대한민국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 처리하고 다른 사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사람을 강행하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안 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든가 또는 선거구제 같은 거 대통령이 오랜 동안에 대통령이 말로도 했고 공약으로도 했고 약속을 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럴듯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무언가 또 정부 여당이 원래 국민들에게 선거 때 약속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다. 하게 되니까 야당으로서는 협조하고 같이 대화할 그런 이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에게도 큰 탓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통 큰 결단 그리고 정부 여당의 큰 변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2월 국회가 순탄하게 가려면 그 이제는 결정제라고 봅니다. 제 얘기 같지만 제가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농해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내건 게 3가지였습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나라가 되어 있는 이 나라를 국민들의 나라로 바뀌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싸우지 않는 상임위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두 분 의원님들이 아쉬운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2월 임시국회 지금 어쨌든 2월 임시국회만 놓고 보면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는 거지만 네.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2월 임시국회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이 1월 임시국회부터 보이콧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협치를 말씀하셨고 대화 타협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통 큰 양보도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대화의 장에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보이콧의 자유한국당 보이콧에 단초가 된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조혜주 선관위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은 이렇다. 실제 내용은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격돌이 돼야죠.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근데 인사청문회부터 보이콧이 되다 보니까 이런 파행이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최저임금 문제도 말씀하셨고 52시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또 지나간 1월 국회 또 앞으로 있을 2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과연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현재의 구조가 옳은 건가 구조를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미 고용노동부에 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52시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장례식에 치러질 김용견 그 문제도 그 하청업체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회의장에서 서로 이야기가 될 때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그런 것이 협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같이 오셨으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협치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간단히만. 네. 제가 이제 한국당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협치가 지금 이제 무너진 것도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협치 얘기할 때 상대가 있을 때 협치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무조건 내가 잘하면 따라오리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해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약속의 의지였습니다. 협치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매월 정례적으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정례 브리핑을 모든 야당이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받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건 사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수시로 만나겠다고 그랬습니다. 야당 당사도 방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 한번 가시고 난 뒤로는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여당이 가슴을 열고 조금 다독여주고, 저는 예를 들면요,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농림부 장관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협치를 원한다면 농림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에게 뭐 사장은 몰라도 산하기관의 감사 자리 같은 게 있는데 이 자리에 뭐 위원장님 혹시 추천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우리는 신문 보고 모든 걸 알고 있단 말이지. 이게 대통령의 뜻이겠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장관 아니래도 여러 가지를 야당에게, 한국당이나 뭐 저희한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면 그런 자세로 하게 된다면, 또 대통령이 요새 혼밥 얘기가 나옵니다. 혼자 저녁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국당 의원들도 부르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거냐. 그렇게 좀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텐데 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한국의 대통령은 못하는 것이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협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2월 국회도 그렇고 이제 정치 문제 서로 이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정당별로 좀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먼저 송 의원님께 문재인 대통령 말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많이. 근데 이제 처음보다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인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입니다. 지난 10년 보수 정부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라라고 하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또 기대도 컸었고요. 그 요구와 기대를 어떻게 다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서 일정 부분은 지지율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그동안 누적돼 왔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모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직은 쉽게 그 성과가 손에 잡히게 안 드러나는 그런 것과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조정 국면을 거치고 나면 저는 다시 저희 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더 다시 안정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네. 지켜봐달라.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전보다는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은 계속 정체된 상태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우리 호남에 가장 많은 의원들을 두고 계신 이제 두 당이신데 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반등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김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아마 많은 언론이나 비판론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 예를 들어서 인사만 하더라도 캠코더 인사. 하여튼 그리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눠가지고 내 편은 옳고 내 편은 틀리고라는 선악의 이분법. 그리고 거기다가 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질문은 이제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창당 과정이 지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안 된다. 아마 우리 황종우 의원님도 그때 다 똑같은 마찬가지였죠. 통합은 안 된다. 지금은 통합의 시점이 아니고 하더라도 연대 정도에서 그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아무튼 당시 지도부가 통합을 밀어붙여서 지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통합을 밀어붙였고,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분열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은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통합, 거기에 분열까지 이런 이 지역에서 야권에 대해서
어떤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민들부터 도와주지 않는데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통합과 분열은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성 속에서 지금 양당 간의 통합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저희들이 뭐 이런 잘못된 통합이나 분열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어떤 일당이 어느 한 개의 정당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당 독재 국가죠. 예,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평을 받으려면은 어떤 정당이 잘하더라도 그 정당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야당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그 정치권을 비판할 수 있는 건강한 언론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그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저희들 반성 속에서 이제 새롭게 이 오만과 독선의 민주당을 뛰어넘고 그리고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제3의 정치 세력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지지와 성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 의원님은 어떻게 너무 그 민주평화당 의원님들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지금 광주 전남에서 많으신데 좀 어떠신가요? 지금 뭐 걱정입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잘못해서입니다. 더 잘해야 할 텐데 저희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저희가 이제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시선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가 그렇듯이 정치에서도 규모의 정치의 중요함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김동철 의원님이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호남 중진 의원들이 지난 1월 30일 날 회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통합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됐다. 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드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단순히 무슨 호남에 기반하고 있는 저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데 정말 이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한국당에게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 제3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한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또 그나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드는 1단계로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극히 이제 초보적인 단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 그 바깥에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좀 뭔가 이 정당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덩치가 돼야 그걸 믿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지 의석이 뭐 20석, 30석을 가지고서 그런 정당이 무슨 어떤 정권을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대적인 어떤 규모화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황 의원님 뭐 어떻습니까? 대체로 비슷한 이제 말씀인데요. 동의를 다 하고 계신가요? 당에서? 뭐 우리 김동철 이제 의원님하고도 뭐 그런 대화를 뭐 안 했던 바가 아닙니다. 우선 이제 문제 의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경제 성장률도 지금 역대 최저로 좀 가라앉았습니다. 작년에 2.7%였습니다. 대통령은 원래 약속하기를 처음에 3%를 유지하고 임기 후반에 가면은 4%의 경제 성장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꿀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선 노동력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노동 어디서 나오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자본 투입 안 되잖아요. 그 결국에는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찾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아까 우리 몇 번 얘기하셨지만 노동의 유연성, 그다음에 공직사회 개선, 개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건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무언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대통령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한 규모를 확보한 제3의 정치 세력이 나와서 민주당과 적절한 선에서 연대도 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복원해내지 못한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잘못하면 깊은 이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만났는데 경제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해서 입을 연 국민들 중에서 단 한 분도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열이면 열이 다 경제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여기서 효과적인 야당의 구실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저희의 출발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말씀 정리해 보면은 뭐 이제 현재 정치라든지 경제 대안으로서 규모의 정치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뭐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송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제 이 야당 쪽에서는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작년 말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송금주 의원하고 이제 이용호 의원 무소속 네네. 입당 심사, 복당 심사를 했는데 거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거부가 됐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호남 쪽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만 이렇게 갈 거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그 질문까지를 포함을 해서요. 현재 이제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양당이 서로 가지고 있는 모색 뭐 이런 것까지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설 민심에 대한 쭉 설 민심을 들어봤을 때 제가 약간 놀랐던 것이 생각보다 그 양당의 뭐 이렇게 연대 혹은 통합을 이렇게 모색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시기가 아직 못 됐다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초기보다는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호남에서는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호남 민심은 뭐냐라고 하냐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촛불 민심에 기반한 정부이기 때문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여전히 강력한 지지이고 요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민주당에서 호남에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당이든지 간에 한쪽 당을 오만과 독선으로 혹은 다른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나서는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이쪽 호남민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해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치든 또 경쟁을 하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바로 촛불 민심을 대변을 해서 그런 정치와 경제 또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노력하는가 이것이 가장 이쪽에 호남 민심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뭐 외부 영입 이런 것들은 안 하실 생각? 아닙니다. 그 문제는 외부 영입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물론 이 앞전에 두 의원에 대한 그런 결정이 있었지만 그 결정이
뭐 석 달 후, 5달 후가 돼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은 아니었고요. 현 시점에서의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선이 1년 한 2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남은 그 선거 총선까지의 쟁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황 의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10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더구나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호남의 이 균형 발전 또 호남의 발전을 견인해 내기 위한 지역 세력의 어떤 그 역할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역시 하나의 뭐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김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 차에 들어섰는데 3년 차에 역대 정부가 다 3년 차에 위기를 맞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뭐 어느 정부나 3년 정도가 지나면 정권 내부의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가 부패라든가 폭로라든가 의혹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때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풀어가려고 하느냐는 게 있느냐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국정 운영에 그런 성과는 있는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비상한 국면을 대처할 능력은 갖고 있는 거냐. 우리 주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소통과 협치를 했냐고 묻는다면 국민 대다수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저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쉽게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풀어갈 거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국정 운영의 성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죠. 하나는 적폐청산, 또 하나가 남북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은 이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적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이제 빛이 발했고 남북관계 하나 남는데 물론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가 크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남북관계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다음에 그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어떤 협조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남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70년 동안 우리가 반복하면서 전쟁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몇 년 사이에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또 남북관계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에서 3인당과 기민당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도 결국 독일 통일을 한 것처럼 우리 이 남북관계도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되려면 남남 간의 갈등 특히 야당과의 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도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위기관리 능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회나 야당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어떤 비판과 어떤 대안의 제시에 대해서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말씀은 뭐 정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뭐 남북 관계 문제, 그다음에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나 쟁점이 될 거다. 송 의원님 간단하게 어떤 쟁점 변수 꼽으신다면 하실 말씀 많겠지만. 네. 역시 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새로운 경제 과제, 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이것들이 어느 만큼 자리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남북관계의 진전 그러면서 새로운 평화가 경제가 되고 또 평화통일의 그 디딤돌로 가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잘 조성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두 개의 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발언 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기 김동철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정권이 실패하면 고통이 그 정권만의 고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정말 냉정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호소하는데 대한민국은 영원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한합니다. 5년 임기. 그것도 이미 지금 2년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겸손되게 국회와 야당과 국민들을 정말 겸손되게 바라보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대화와 소통하면서 협치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종호 의원님. 네. 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이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뒤로 하위 10%의 소득은 11%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 소득이 오히려 한 13, 14%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10%의 소득 중에서 이존 소득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대주는 거, 이런 무상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로 68%, 거의 70%에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더구나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이 2.7%인데 거기에서 정부 소비가 1.0%예요. 그러니까 정부 소비가 2.7에서 1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희망적 전망 내놓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많은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청와대 내 의견보다는 건강한 경제학자들, 전문가들, 또 실물 경제인들 많이 접촉하셔서 대대적인 입장 정책 선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년에 한국 경제 어렵고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책인 전망입니다. 이거 간곡하게 저는 정책 이 문제를 간곡하게 주장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송 의원님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 후에도 광주와 전남과의 관련된 공약들이 모두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가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 공동과제 하나, 광주 하나, 전남 2개 모두 새롭게 선정돼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광주와 전남의 활력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민들과 국민이 진정 원하는 정치, 그런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KBC 특집 토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